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1월 21일 목요일 시작합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말고도 국회의원과 전 현직 고위 관료 등 정관계 인사 8명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인사 채용 청탁을 한 정황이 증거와 함께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이 채용을 청탁한 지원자 10명은 모두 최종 합격했습니다. 중진공의 인사 담당 실무자가 작성한 문건에는 채용 청탁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여야 국회의원 3명, 그리고 현직 차관급 1명,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 전 현직 고위 관료 4명 등 모두 8명의 이름 또는 직책이 해당 지원자 이름 옆에 참고사항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능력이나 적성평가에서 합격권을 한참 밑도는 점수를 받고도 최종 합격했습니다. 면접 때 점수를 듬뿍 받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3년 하반기 중진공 신입사원 공채에서 최 전 부총리의 지역구 사무실 인턴 출신인 황 모 씨가 서류 전형에서 2299등을 했지만 점수 조작을 거쳐 최종적으로 합격해 논란이 일었었던 게 이번 사건의 시작입니다. 해당 산하기관 업무 감시하라고 보내놓았더니 국회 산자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자기 아는 사람 부정 합격시켜달라고 압력 넣었습니다. 고양이 생선가게 격 그대로입니다. 지역 민원을 해결하려 했다는 것은 결코 변명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 민원 아닌 민원 해결하는 게 국회의원 할 일 절대 아닙니다. 그 의원들 이번 선거에서 본때를 보여줘야 합니다. 청탁 문건을 확보하고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어물쩍 넘긴 감사원과 검찰도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3일 대국민 담화에서 부정부패가 척결돼야 경제 활성화도 이룰 수 있다고 말했었지요. 네, 말이야 맞습니다. 중진공 공채에는 해마다 4, 5천 명씩 몰려서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돈 없고 백 없는 사람들은 밀어내고 돈 있거나 백 있는 사람들하고 어찌어찌 친하거나 알게 돼서 그들이 점 찍어준 수험생들은 합격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사청탁이 아니라 범죄입니다. 이러고서 수저 색깔 말하지 말라거나 실력 쌓으라고 말하는 것은 청년들을 2번 죽이는 겁니다. 감사원과 검찰의 봐주기 감사나 수사는 아니었는지부터 따지고 새로 자료가 드러난 이상 전면 재수사는 불가피합니다. 대통령은 이런 것 챙겨서 특명 내리라고 있는 자리입니다. 잠시 후 시작합니다. 곰바보와 함께하는 레드향 16브릭스 달달하게 떠오르는 레드향 곰바보.net에서 설 명절 예약 주문 판매 중입니다. 010-8936-4705 고당도 상품을 지향하는 곰바보.net에서 만나보세요. 설 명절 곰바보 레드향으로 감사의 뜻을 전해보세요. 010-8936-4705 010-8936-4705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대한민국 투어, 우리 국민TV 남덕수 조합원님께서 운영하시는 이 대한민국 투어. 이분이 그 20년 경력의 베테랑입니다. 이분의 어떤 경험을 여러분께서는 그냥 버스에 앉아가지고 다 빼먹는 거예요. 20년 동안 쌓아둔 그 빅데이터. 그렇죠. 버스가 이제 28인승 최고급 리무진 버스도 있고 45인승 좀 더 많은 분들이 타실 수 있는 이런 버스도 있으니까 고급진 여행도 바로 남덕수 조합원님과 함께라면 가능하다. 네. 문의 전화는요 1599-2686번입니다. 1599-2686
버스 여행하면 2686이 딱 생각이 나네요, 벌써. 네. 1599에 2686번 아니면 네이버나 다음 같은 그 검색창에서 대한민국 투어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웹사이트 대한민국 투어 한글로 쓰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투어.kr 이렇게 검색하셔도 언제든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국내 여행들도 많이 애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투어였습니다. 네, 5시 6분 40초 됐습니다. 뉴스 브리핑 받으시죠. 정의와 국회의장이 선진화법 개정안 가지고 새누리당에서 기습적인 꼼수 펼치고 그랬었는데 그거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했죠? 네, 그렇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오늘 새누리당이 재적의원 과반수의 요구로 안건을 직권상정할 수 있도록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현행 국회법의 신속처리 안건 지정 요건을 재적의원 60% 이상 요구에서 과반 요구로 완화하자는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천재지변과 국가 비상사태 등으로 제한된 본회의 직권상정 요건을 낮추는 방안에는 반대하는 대신 현행 국회법의 안건 신속처리 제도를 완화하자는 절충안입니다.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되면 상임위에서 180일 이내에 심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법사위로 자동 회부되고 법사위에서도 90일이 경과되면 본회의로 자동 부의됩니다. 본회의에서는 60일 이내에 안건을 상정해야 합니다. 신속처리 안건에 대해 여야가 도저히 절충점을 찾지 못하는 경우 330일이 지나면 본회의에 상정돼 가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 의장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여당에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선진화법의 문제점을 잘못 짚고 있다. 선진화법에서 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히 제한한 것을 위헌이라고 볼 수는 없다면서 해법은 신속처리 제도가 실제로 가능할 수 있도록 60%를 과반수로 개선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법제사법위가 법안체계 자구심사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도 핵심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을 어제 공식 탈당한 조경태 의원이 바로 오늘 여의도 길 건너 저쪽에 있는 새누리당 당사로 가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했죠. 그래서 정정당당하게 당내 경선에 임하겠다. 이런 얘기했죠?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3선의 조경태 의원은 오늘 새누리당 입당 결정에 대해 야권이 분열된 상황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역할을 하기에 어느 당이 더 적절한지를 고민한 끝에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입당식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총선 출마를 위해 앞으로 치러야 할 당내 경선과 관련해선 당에서 정해놓은 민주적 절차를 통해 정정당당하게 경선에 임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부산 사흘 새누리당 예비후보인 석동현 전 부산지검장이 최고위원회 회의장을 찾아와 12년간 야당 의원으로 새누리당을 비판해온 조경태 의원을 자격 심사도 없이 입당시킬 수 있느냐고 반발해 후유증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도 지냈고 비대위원장도 맡았었죠. 박영선 의원이 당에 남겠다. 공식 표명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야권 분당 국면의 캐스팅보트로 떠오른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전 원내대표가 오늘 당에 잔류하기로 했습니다. 박 전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표 사퇴 후 총선 지도부 역할을 할 김종인 선대위에 합류해 총선 과정에서 중책을 맡게 될 전망입니다. 더민주와 안철수 신당 모두로부터 러브콜을 받아온 박 전 원내대표가 잔류를 선택함에 따라 야권 지형 재편을 둘러싼 양쪽의 주도권 경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편 박지원 의원은 내일 오전 중으로 탈당을 공식 선언하고 그렇지만 어느 당으로도 가지는 않고 일단 무소속으로 제3지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실은 갈만한 정당이 마땅치 않다. 그런 속사정이란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내일 탈당을 공식 선언할 예정입니다. 박 전 원내대표 측은 오늘 내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탈당 입장을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전 원내대표는 탈당 후 특정 세력에 합류하지 않고 제3지대에 머물며 분열된 야권 통합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4.13 총선 전 야권 통합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전 원내대표 측은 야권의 분열과 호남의 분열을 막기 위해 혈혈단신 뛰겠다는 입장을 전할 것이라며 중립적, 중간자적 입장에서 야권 통합에 매진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무슨 힘으로 무엇을 발판으로 야권 통합에 매진하겠다는 것인지 조금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많긴 합니다. 자, 성완종 리스트 관련해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반격을 내놨네요. 검찰이 증거를 불법으로 수집했다. 그러면서 과거 자신의 친정을 맹공했죠. 네, 그렇습니다.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법정에서 검찰이 불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홍 지사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지목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에게 홍 지사 측근인 모 대학 총장 엄모 씨와의 통화 내용을 녹음하도록 검찰이 시켜 증거를 만들었다는 주장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 심리로 오늘 열린 첫 공판에서 홍 지사는 김모 부장검사가 작년 4월 13일 같은 시간대에 모 호텔에서 윤 씨에 대한 1차 면담 조사를 했다고 돼 있다며 시간을 미리 정해주고 만나서 2시간 같이 앉아 있었다. 진술 신빙성이 없을 것 같으니까 새로운 증거 수집을 하려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또 검찰이 제출한 이 통화 녹음 파일은 처음에 원본인 양 행세하다 갑자기 사본으로 바뀌었다. 원본을 이 사건 후에 바로 폐기한 것인데 이런 불법 수집 증거가 정치자금법보다 몇 배나 무거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새 검찰총장이 됐으면 수사 관행도 좀 바꾸고 자체 감찰을 해야 한다. 검사를 하고 정치를 20년 한 사람에게도 불법 감청을 동원했는데 국민을 상대로 한다면 어떤 짓을 하겠습니까? 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성완종 씨한테 돈을 받았다는 겁니까? 안 받았다는 겁니까? 지난 6차례의 공판 준비 기일에 나오지 않다 이날 처음 법정에 나온 홍 지사는 기자들과 만나 정치를 오래 하다 보니 이런 참소도 당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소회를 말했습니다. 성 전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얼굴이 굳어지며 아주 불쾌한 질문이니 그런 질문은 하지 마라. 받은 일 없고 성완종도 잘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네. 홍 지사는 2011년 6월 자신의 국회의원 회관 집무실에서 성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 씨를 만나 쇼핑백에 든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네. 아주 불쾌한 질문이니 그런 건 묻지도 마라. 받은 일 없고 나는 성완종 잘 알지도 못한다. 이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왜 성완종 씨는 죽어가면서 쓴 생의 마지막 메모였을 그 종이에 아무개 얼마 거기에 탁 이름을 써넣었을지 참 이상합니다. 자, 전교조가 항소심에서도 졌어요. 법원이 전교조는 법외 노조 맞다. 이게 2심 법원의 결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 합법노조 지위를 인정받으려는 소송에서 다시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오늘 전교조가 법외 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면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 노조법 2조에 따라야 한다며 실제로 전교조가 교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것은 분명하므로 고용부의 법외 노조 통보 처분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고용부는 2013년 10월 전교조가 해직 교원 9명을 노조원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법외 노조 통보를 했고 전교조는 이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고용부의 처분 근거인 교원노조법 2조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고용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교원노조법 2조는 조합원 자격을 현직 교사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해고된 교사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이 있을 때까지만 조합원 자격이 유지됩니다. 네.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은 고용부로부터 노조규약 시정명령을 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따르지 않으면 법외 노조 통보를 하도록 했습니다.
전교조가 1심에서 패소한 뒤 헌법재판소에는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 제청 사건에서 헌재는 지난해 5월 이 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네. 헌재는 해고된 교원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원이 아닌 사람들이 교원노조의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해 현직 교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전교조는 노조 명칭을 공식 사용할 수 없고 단체 교섭권을 잃게 됩니다. 노조 전임자들도 일선 학교로 돌아가야 합니다. 네, 전교조는 대법원에 최종 상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해서 성과 연봉제를 내년에 전면 실행하겠다. 이제 더는 미루지 않겠고 그래야 다른 곳에도 파급 효과를 거둘 수 있겠다. 이런 입장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그동안 보류해왔던 공공기관 성과 연봉제를 내년부터 전면 실행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존 일부 간부급에만 적용해온 성과 연봉제를 7년차 이상이나 일정 직급 이상의 직원으로 넓힌다는 계획입니다. 한국노총의 노사정 대타협 파기 선언에 맞서 정부가 독자적으로 노동개혁의 고삐를 당기는 셈입니다. 박근혜 정부 임기 내 실시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읽힙니다. 정부는 공공기관 성과 연봉제의 내년 확대 시행을 목표로 오는 28일쯤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어 적용 확대 대상과 성과 평가 기준 등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정치권 및 관련 부처 관계자들이 오늘 전했습니다. 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노사정 대타협 등의 상황을 반영해 공공기관 성과 연봉제를 미뤄왔는데 이제는 추진할 것이라며 성과 연봉제만 제대로 정착되면 노동개혁 완수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성과 연봉제 그 자체에 대한 반대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경쟁이 없는 철밥통, 이렇게 요약되는 공무원과 공직사회, 그리고 준 공공기관, 이런 곳들에게 경각심을 주자는 건데 가장 문제는 역시 연봉을 정하기 위한 평가 기준, 이런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내년 전면 실행을 목표로 올해 1분기 내로 300여 개 공공기관을 상대로 성과 연봉을 정하기 위한 평가 기준 등을 마련토록 하고 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정부는 올해 1분기 내로 각 기관의 성과 연봉제 평가 기준이 도입되면 올해부터 성과 평가를 실시해 내년 급여부터 반영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 공공기관의 성과 연봉제를 실시해 노동개혁의 실질적인 성과를 국민이 체감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네. 자, 세월호 희생자들의 유류품이 그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주로 안산이겠지만 이제는 엄마 곁으로 가야지, 이런 말이 또 한 번 눈물샘을 자극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646일의 시간이 흐른 오늘 주인을 찾지 못해 여태 진도군이 보관하던 세월호 유품과 유류품들이 경기도 안산으로 옮겨졌습니다. 4.16 가족협의회, 4.16 기억저장소 기록팀, 자원봉사자 등 20여 명은 오늘 오전 진도군청 뒤편 컨테이너 임시 건물에 보관 중이던 세월호 유품과 유류품을 담은 상자 200여 개를 화물 차량에 실어 경기도 안산으로 이송했습니다. 흩어진 기억들을 진실의 품으로라고 적은 펼침막을 내건 화물 차량에는 세월호 희생자나 생존자의 유품과 유류품 1169점이 상자에 담기거나 비닐에 쌓여 차곡차곡 실렸습니다. 600여일이 넘는 시간 동안 주인을 찾지 못한 유품에는 단원고 교복, 여행용 가방, 신발 등이 섞여 있었으며 이 중에는 세월호 이준석 선장의 배낭도 있었습니다. 네. 유품, 유류품을 차량에 실은 가족들은 떠나기 전 진도 팽목항 등대 길과 임시 분향소를 방문해 헌화했습니다. 주인을 찾지 못한 물건이나 가족이 기증 의사를 밝힌 유품과 유류품은 4.16 기억저장소에서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증거하는 역사 기록물로 보존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유류품 이송에 참여한 가족협의회 인양 분과자이자 희생자 정동수 학생의 아버지인 정성욱 씨는 뒤늦게 유류품을 안산으로 가져간다며 아이들아 이제 그만 함께 가자고 팽목항 등대에서 목 놓아 외쳤습니다. 네. 아이들아 이제 그만 함께 가자.
그런데 여기 이준석 선장의 배낭도 섞여 있는 게 조금 의아하군요. 자, 또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40대 가장이 일가족 살해하고 본인은 투신했는데 고 민영을 안고 자던 딸, 그 딸에게 몹쓸 짓을 한 가장, 오죽하면 그랬겠습니까마는. 사연 좀 들어볼까요? 경기 광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정신병력이 있는 40대 가장이 부인과 두 자녀 등 일가족 3명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자신도 투신해 숨졌습니다. 숨진 부인은 평소 남편이 술에 취하면 죽이겠다고 협박해 무섭다고 말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오전 9시 55분쯤 광주시 24층짜리 아파트 18층에서 48살 A씨가 부인과 아들, 딸 등 3명을 살해한 뒤 창문 밖으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A씨는 투신 직전인 오전 9시쯤 112로 전화를 걸어 내가 부인을 망치로 때렸고 아이 2명도 살해했다고 신고하면서 불면증 때문에 아이들을 살해했다고 말한 것으로 경찰은 전했습니다. 숨진 A씨의 부인은 부엌 쪽 거실에서 반드시 누운 상태로 숨져 있었고 그 옆엔 범행 도구로 보이는 피 묻은 둔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딸은 안방 이불 위에서 고민형을 끌어안은 상태로 누워 숨져 있었으며 아들은 자기 방 이불 위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시신 상태를 볼 때 일가족 3명은 모두 둔기의 머리 등을 맞아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네. 한편 A씨는 아파트 밖 인도에서 숨져 있었습니다. 집 거실 서랍 안에서는 A씨가 복용한 것으로 보이는 수면 유도제가 발견됐습니다. 유서는 없었지만 A씨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잠을 못 이루겠다, 잠을 못 자니 밤이 무섭다, 약을 먹었는데 그게 잘못된 것 아닐까라는 등의 글이 발견됐습니다. 네, 그 수면 장애와 신경 쇠약 이런 것 때문인지 아니면 그 밖에도 뭐 경제적인 이런 이유가 있는지 이런 거 좀 더 알아는 봐야겠습니다만 너무 처참한 사건이군요. 자, 문화재가 위험하다는 얘기인데 지난 30년간 도난된 게 모두 705건. 그런데 이 중에 회수된 것은 30%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죠. 최근에 경매 물건으로 나온 삼국유사 가지고도 말이 좀 많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경매에 나올 예정이었다가 작물로 확인된 삼국유사 인쇄본은 17년 전 원 소장자의 집에서 도둑맞은 물건입니다. 삼국유사처럼 지난 30여 년간 도난된 문화재는 700건이 넘습니다. 이처럼 오랜 시간을 거쳐 여러 차례 세탁을 거친 문화재가 고서 고미술 시장이나 경매 시장에 버젓이 모습을 드러내는 일이 왕왕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문화재청에 따르면 1985년 이후 현재까지 문화재 도난 신고 건수는 모두 70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보존 가치가 높은 지정문화재가 163건에 달합니다. 옛 그림, 조각품, 공예품이나 도자기류, 고문서류, 민속자료, 외국 문화재 등 비지정 문화재는 552건이었습니다. 네, 회수한 문화재들 분석해봤더니 무슨 특징이 좀 있었나요? 네, 반면 회수한 문화재는 전체의 29.6%가량인 290건에 그쳤습니다. 도난 문화재 10건 중 7건은 아직도 행방이 묘연하다는 뜻입니다. 문화재청은 홈페이지에 도난 문화재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화재 도난 신고가 들어오면 문화재청은 경찰청에 통보해 범인 검거 협조를 요청하고 지방자치단체와 박물관에도 통보합니다. 또 세관과 문화재 감정관실에 알려 국외 유출을 막습니다. 네. 문화재 도난은 2001년 30억 원 상당의 문화재 전문 절도단이 적발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훔친 문화재는 이른바 세탁을 거친 뒤 박물관 등으로 유통됐습니다. 도난된 물건이 세상에 다시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면서 공소시효가 끝나버리는 것도 문제입니다. 문화재 절취 은닉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한 경매시장 관계자는 민간에서는 경매시장에 나온 물건이 도난품인지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도난문화재 논란이 발생하면 경매시장이 위축돼 우리도 답답할 노릇이라고 말했습니다. 참 민간 반응이 특이하군요. 경매시장에 나온 물건이 도난품인지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뭐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도난문화재 논란이 발생하면 경매시장이 쫙 얼어붙는다 이런 얘기죠. 그만큼
도난된 것들은 그런 곳에서 많이 유통돼 왔다는 반증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고령화 사회의 당연한 얘기이긴 합니다만 나 홀로 계시는 노인들이 급증하는 건 뉴스가 아닌데 친구나 말벗이 생기니까 자살 생각하는 거 이게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진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홀로 쓸쓸히 살아가는 노인에게 서로 챙겨줄 수 있는 친구가 생기면 자살 생각이 절반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보건복지부는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시범 사업 결과 친구 수는 0.57명에서 1.65명으로 증가하고 자살 생각은 38점 만점에 18.26점에서 9.94점으로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는 가족 이웃과 관계가 단절된 채 혼자 살아가며 우울감, 자살 충동을 보이는 독거노인을 발굴해 상호 돌봄 관계망을 형성하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복지부는 지난해 전국 80개 노인복지관 등에서 3,100여 명의 독거노인을 특성에 따라 은둔형, 활동 제한형, 우울형, 자살 고위험군으로 나누어 시범 사업을 했습니다. 네. 비슷한 연령대의 독거노인이 함께 지내며 요리교실, 문화체험, 건강 프로그램 등을 경험하며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친구가 되도록 도운 것입니다. 그 결과 우울감은 30점 만점에 9.08점에서 7.51점으로 고독감은 4점 만점에 2.66점에서 2.54점으로 줄었습니다. 일부는 자원봉사 활동 및 노인 일자리 사업에도 참여했습니다. 네. 복지부 관계자는 마음을 터놓고 기댈 수 있는 친구가 최소 한 명만 있어도 삶에 대한 의욕을 북돋우게 되며 치매 예방, 고독사나 자살도 감소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통계청에서 장래 향후 앞으로 가구가 어떻게 변할 것이다 이런 잠정치 내놓은 거 있죠? 네, 그렇습니다. 통계청의 장래 가구 추계를 보면 올해 노인 인구 수는 686만 3천 명으로 이 중에서 독거노인은 144만 2천 명에 달합니다. 노인 5명 중 1명은 혼자 사는 셈입니다. 독거노인 수는 2000년보다 2.7배 증가했으며 2035년에는 지금보다 2.4배 많은 343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노인 5명 중 1명, 20%가 혼자 사시는군요. 자, 날씨가 어제보다는 조금 풀린 듯 합니다만 그래도 쌩쌩 제법 매서운데 날씨 얘기 좀 들어보시죠. 금요일인 내일은 중국 북동지방에 있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도 영동과 경북 동해안은 대체로 흐리고 눈이 오다가 아침에 점차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6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7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과 남해 동부 먼바다,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서 1.5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의 김일아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월간 다운로드 수 1000만, 팟캐스트계의 에이스, 국민 라디오가 광고주를 찾습니다. 직접 찾아서 선택해 듣는 방송, 청취 몰입도가 높은 방송, 지상파 케이블 광고와 차원이 다릅니다. 부담 없는 가격, 소비자의 열띤 반응, 전혀 다른 광고의 블루오션을 경험해보십시오. 국민라디오 @gmail.com으로 문의해주시면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이강윤의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이강윤의 오늘은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의견과 건의가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네, 경제뉴스 브리핑 받으시겠습니다. 한국경제TV 이인철 기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중국발 금융시장 불안이 연일 해 바뀌자마자 중국 증시 대폭락 등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데 중국이 막대한 돈을 풀어서 경기 부양에 나섰다고요? 그렇습니다. 중국의 이제 성장률 바우치가 이제 무산이 됐죠. 중국 경기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니까 바로 이제 돈을 풀어서 경기 부양에 나서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블룸버그 통신을 보면 중국인민은행이 역환매 조건부 채권, 이게 뭐냐면
이 시중에 풀린 국채를 사는 방식으로 현금을 시장에 공급하는 겁니다. 네. 이런 방식으로 시장에 모두 4천억 위안,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73조 원 가량의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라는 건데요. 이 73조 원, 뭐 돈이 어마어마합니다만 3년 만에 가장 큰 규모입니다. 이처럼 이제 막대한 유동성을 풀어서라도 경기 부양을 하겠다라는 어떤 특단의 조치로 풀이가 되는데, 사실 뭐 중국 인민은행이 이렇게 이제 나서서 긴급 유동성을 뭐 불안할 만큼 지금 뭐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건 맞죠. 증시도 불안하고요. 중국 최대 명절이라고 할 수 있는 춘절 앞두고 경제 주체들의 유동성 부족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위안화채 하락까지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이제 악재가 겹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중국 정부 측은 이게 사실 이 역환매부 조건 채권부 방식으로, 거래 방식으로 시장에 푸는 건 직접적으로 이제 금리를 내리거나 아니면은 뭐 지급 준비를 인하하는 방식이 아니라 간접적인 방식으로 시종성을 유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 이 뭐 금리 인하에 버금가는 유동성 공급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거 돈 풀어서 경기 부양하는 방식, 뭐 오죽 급하니까 그렇긴 하겠습니다만 실효성이 그렇게 있겠느냐, 이런 논란은 여전히 제기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중국은 사실 그동안도 계속해서 이런 이제 시장에 이제 굉장히 불안하거나 아니면은 증시가 폭락을 하거나 그러면 시장에 간접적으로 돈을 푸는 방식으로 아니면 직접적으로 돈을 갖다 쏟아붓는 방식으로 경기 부양에 나섰습니다. 그러면 3년 만에 최대 규모라는 73조 원으로 경기 부양 효과가 있느냐? 일단 시장 반응은 다소 부정적인데요. 오늘 이 중국 증시가 이 소식 전해지면서 잠깐 반등했다가 이내 빠졌습니다. 오늘도 3% 넘게 하락 마감해서 2,800선대로 이제 상해 종합 주가 지수가 밀려나 있고요. 네. 또 예상보다 돈을 푼 규모가 적다. 그리고 이제 직접적으로 유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금리 인하나 지급 준비 아니기 때문에 강도가 좀 약하다라는 겁니다. 이러면서 이제 사실 뭐 규모 면에서는 이 73조 원이 아니라 4천억 위안이 아니라 3배 이상 늘려야 그나마 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때문에 이제 중국 경제당국이 노리고 있는 경기 부양 효과는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네. 73조 원을 풀겠다는 뉴스가 나왔는데도 시장은 뜨뜻미진하고 오히려 조금 오르다가 다시 꺾여버렸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냉랭하군요. 자, 우리도 뭐 지금 중국 또 경기 불안 이런 거 반영하느라고 주식시장이 막 요동치고 급락하고 있는데 주식 거래 시간은 늘리려고 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한국거래소의 올해 주요 사업계획의 발표 내용 가운데 골자입니다. 예. 이제 거래 시간 30분을 연장하겠다라는 겁니다. 일단 뭐 거래 시간 지금 현재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입니다. 점심시간 없이 6시간 거래가 되는데요. 예. 뭐 한국거래소의 주장은 이 짧은 매매 거래 시간 때문에 매매 기회가 제약받고 있다. 그리고 이제 새로 나온 정보를 반영해야 되는데 이게 3시 넘으면 다음 날로 이제 지연시키게 되니까 예. 어떤 가격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거래 시간이 긴 이 해외 이 국가도 비교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 우리가 6시간이지만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8시간, 그리고 독일과 영국의 경우에는 8시간 30분이다. 이런 것과 비교해보면 두세 시간 정도 짧다라는 것, 그만큼 이 거래 연장을 해야 우리 증시가 어떤 국제화를 추진할 수 있는 어떤 이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건데요. 네. 물론 이 이면에는 한국거래소는 사실 거래 시간 연장으로 기대하는 게 또 다른 게 있습니다. 거래량, 유동성, 네. 유동성을 좀 늘려보겠다라는 게 이제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3시 이후에 발표하는 것들은 장에 반영을 못한다 그러는데 여지껏은 3시에 장이 끝나니까 장에 영향을 주지 않으려고 장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주요한 공시나 뭐 계획 이런 걸 발표하곤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30분 늘리면 앞으로는 또 주요 발표는 증시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또 발표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그럼 30분 늘려서 증권사들은 좋아하겠네요. 수수료 수입 아무래도 늘어날 테니까. 근데 증권사도 이제 이 사측의 입장과 근로자 입장이 다릅니다. 노사 간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근무 시간 연장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어쨌거나 주식 거래 시간 연장 둘러싸고는 이견이 많아서 실제 시행될 때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런 관측이 많은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이 거래 시간 연장하자라는 건 과거에도 지속적으로 계속 나왔던 얘기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번번이 금융당국도 반대였고요. 네. 업계에서도 사측보다는 노조 측의 목소리가 커서 반발로 이제까지 이루지 못했던 안건입니다. 예. 그리고 한국거래소도 지난해 업무보고서에서도 주식거래 시간 연장하겠다라고 추진해왔는데요. 당시에도 금융위가 반대했습니다. 이거는 사실 충분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라면서 제동을 걸었고, 네. 또 증권업계에서도 이게 자신의 이제 근무 시간이 30분 이제 늘어나는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반발이 만만치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뭐 거래소 측에서는 거래 시간의 연장의 어떤 당위성이 좀 더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건데요. 네. 사실 거래소가 바라고 있는 거 거래 시간 연장으로 인한 유동성 확대 부분인데, 근데 뭐 일시적인 유동성 확대가 좀 기대가 되긴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그다지 효과가 없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네. 때문에 단순히 이제 물리적인 시간을 늘리는 것보다 뭐 자본시장을 좀 투명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주식에 투자해서 돈 벌었다, 이런 이 투자 메리트를 좀 극대화하는 방안이 나와야지 뭐 유동성이 늘어나지, 단지 시간 연장 갖고 유동성을 좀 늘리기에는 역부족이다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네, 듣고 보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뭐 해마다 이거 하려고 단골처럼 새해 업무 계획에 넣어왔다니까. 자, 또 몇 주일 후면 설입니다. 올 설 차례상 비용 작년보다 조금 오를 것 같다, 이런 예상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올해 이제 서울 전통시장에서 설 차례상을 준비하면 한 26만 원 남짓 드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가 서울시내 전통시장 50곳을 상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설 차례상에 들어가는 36개 품목의 가격을 조사해 보니까 평균 한 26만 원 정도 소요가 됐는데요. 같은 품목을 이제 대형 마트에서 샀다, 이럴 경우에는 31만 5천 원 정도 들었기 때문에 전통시장보다 한 19% 정도 더 비쌌습니다. 네. 품목별로 보니까 이제 이 소, 돼지와 같은 사육 두수가 좀 줄어든 육류의 경우에는 지난해보다 이제 가격이 16% 이상 올랐고요. 또 과일 가격도 소폭 올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참조기와 같은 이 어획량이 증가한 경우에는 네. 가격이 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사실 이거는 이제 설 명절 전후로 가격이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이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는 이 주요 품목의 거래 동향을 홈페이지에 공시하고요. 다음 달 1일 또 한 번 이 설 차례성 비용을 추가로 조사해서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대형마트나 백화점이 재래시장보다 19%, 그러니까 한 20%쯤 비싸다는 건데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뉴스 브리핑 한국경제TV의 이인철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이 벌이는 싸움은 단번에 끝나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반만 년 동안 기승을 부려온 기득권 논리, 또 기회주의가 어찌 일거에 숙청되겠습니까? 인내심과 지구력을 갖고 천천히 또박또박, 그리고 신랄하게 헤쳐나가야 합니다. 국민TV의 조합원이 되어주십시오. 이 사술과 기만의 시대 언제까지 방치하겠습니까? 국민TV가 가장 무서운 견제자로서 어둠을 헤치고 썩지 않게 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이제 가입하실 때가 됐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mediacoup12@gmail.com의 문호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다 함께 자부심으로 물려줄 세상을 만듭시다. 누가 아는 바로 당신이 할 일입니다.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최예환 평론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며칠째 혹한이 계속되면서 뭐 콜록거리는 사람, 뻐근하고 몸살 있는 사람 주변에 많던데 우리 최 평론가는 어때요? 건강이? 조금 무리한 것도 있고 해서 그래요? 그다지 좋지는 않네요. 예. 며칠 전에 부산의 조경태 의원이 처음 출마했을 때 그 누드 포스터. 예, 누드 포스터요. 그 얘기 하셨잖아요. 예. 청취자 한 분께서 그때 포스터를 어떻게 구해 오셨어요? 야. 조사하면 다 나와.
누가 최평론가가 이거 말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때 포스터를 누가 올려놓았겠어요? 근데 아무튼 인터넷에 서칭을 해보니까 잡혔나 봐요. 보니까 제15대 국회의원 선거 사하구 갑. 네. 어떤 뭐 또랑또랑 살찌기 전에 가수 김범수 닮았네. 감출 것 없는 정치, 거짓 없는 정치, 젊은 용기로 시작합니다. 민주당 기호 2번 조경태. 이렇게 하고 우통을 딱 벗어 제낀 군더더기 하나 없는 뭐 20대 남자들 뭐 밀었죠. 오늘 이 조경태 의원이 저 여의도의 그 큰 길 건너에 있는 새누리 당사로 가서 최고위원 회의에 참석했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산일보에서 아마 특정? 특종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입당을 한다. 설마 그러겠냐? 그렇지 않고 실제로 새누리당이 입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서 뭐 룰대로 따르겠다 그 말 했고. 아니 지금 저 포스터를 보니까 제가 신기해서 그래요. 이거 확실히 좀 튀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나 봐요. 아무리 그래도 27살이라 그래도 이렇게 확 벗어 제끼고 이렇게 이게 쉽지 않을 텐데. 자, 오늘은 안철수 신당, 뭐 정식 명칭 국민의당이지만 아직 공식 창당은 안 됐으니까 그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하는데, 초반에는 지지율도 좀 괜찮고 그래서 야 이거 좀 뭐 수도권에도 뭐 이러다가 좀 이승만 국부론 어쩌고 그러면서 스텝이 좀 꼬이고 영입 인사들 문제 드러나고 그래서 정체성과 야당이라면 모름지기 지녀야 할 방향성 이런 거에 대해서 요즘 좀 많이 설왕설래하죠.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그 작가 유시민은 안철수 신당에 대해서는 야당 아니다. 그래? 뭐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한 적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말씀하셨던 것처럼 처음 그 탈당 와중에서는 정말로 분위기가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표가 광주를 방문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기세를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분위기 전체가 안철수에게 쏠렸던 것은 맞고요.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정주영, 이인재, 문국형 뭐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제3정당에 대한 그러니까 양당 정치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흐름이 계속 있어 왔거든요. 그때 안철수 의원이 성찰적 진보와 합리적 보수 또는 경제는 진보, 안 보는 보수 등의 프레임을 먼저 잡으면서 선수를 쳤던 것이죠. 물론 이것이 이제 정치를 이제 또 타이밍의 예술이라고도 하는데 아무리 좋은 아젠다라 하더라도 제대로 제때 이렇게 제시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데 이 상태에서는 굉장히 효과적으로 프레임을 잡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 당시에 요동쳤고 호남 민심은 들끓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철수가 탈당한 이후에 한두 명씩 뒤를 따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명확한 자기 아젠다를 던졌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실패했다. 당 내부적으로는 비주류 어차피 같이 한다라고 한다면 비주류에게 나를 따르라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명령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뭐 이런 식의 그 뭐 구호 외치기 그리고 당 외부로는 반문 진영 통해서 뭐해라 이 정도에 그쳤다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큰 실수다. 왜냐하면은 탈당을 해서 당명을 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다. 앞으로 무엇을 하겠다. 정확한 과제가 무엇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좀 던져주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 3대 과제, 뭐 5대 임무 뭐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구체적인 안철수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를 보였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는 성찰적 진보와 합리적 보수라고 같이 하겠다고 얘기했지만 근데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거를 할 수가 있다라고 보였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야권이 실패했던 내용들을 그대로 답습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권이 지금까지 무난하게 그냥 선거 치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무난하게 선거를 패배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난하게 패배하다. 그거 아주 재밌는 표현이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할 수 있으니까 2등해서 국회의원 할 수 있으니까 기득권 지킬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그런데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던지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이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도와주십시오. 구걸하다시피 그러니까 쇼라도 해서 뭔가 하겠다고 보여줬는데 그게 설령 뻥이라 할지라도 뭔가 보여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미래 투표, 비전 투표, 앞으로 무엇을 하겠다, 뭐뭐 하겠다라는 이런 걸 했는데 야권은 그저 보여주었던 것은 이제 반 이명박, 반 박근혜, 이렇게 반대한다, 심판하자, 심판 투표, 회고 투표에 머물렀다는 것이죠. 여기서 가장 큰 해악이 과거 해악이라기보다 실패는 과거 민주화 운동을 팔아서 금배지를 달았던 86그룹의 무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싸워도 제대로 싸울 줄 모르고요. 싸우다가 어느 정도 이렇게 싸우다가 슬그머니 꼬리 내리고 다시 의회에 다시 들어간다든지. 근데 들어가서 일을 잘하냐? 일을 잘하지도 못해요. 일도 제대로 잘 못하고. 이런 무능을 보여주니까 국민들이 환멸을 느끼는 거죠. 딱 한 번 이긴 적이 있었습니다. 야권이 이겼던 거지. 2010년 무상급식이라는 아젠다를 통해가지고 딱 한 번 미래투표를 통해서 이길 수 있죠. 네. 그런데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당을 창당한다고 하면서 보여준 것은 지금까지 야권이 실패했던 저쪽 나쁘다. 저 사람들 나쁘다. 저 사람들 심판하자. 새누리당 심판하자. 비주류니까 주류 이쪽을 심판하자. 이것만 외쳤지 컨텐츠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거죠. 새누리 비난하고 문재인 비난하고 여기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미래 투표와 비전 투표에 대해서 보여주지 못했다. 하다못해 컨텐츠가 없으면은 지금 많은 정치 그룹들이 많이 있는데 녹색당이나 군소야당에 기본소득 이런 아젠다라도 빌려와서 보여줬어야 되는데 결국은 보여줬던 것은 기존 정당이 가지고 있었던 무조건 세불리기. 그러니 새누리당에도 끼지 못하고 기존 야당에도 끼지 못했던 나머지 정치 낭인들이 몰리는 꼴이 됐던 것이죠. 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새누리당 싫다. 응? 그래 나도 새누리당 싫어. 근데 너희들은 누구냐라는 질문에 우린 누굽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서 결국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은 우리는 누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엇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김종인은 국보위에 참여했습니다. 이승만은 국부입니다. 국민들은 여기서 확 깨버린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한 발자국도 발전을 위해서는 나아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사이에 문재인은 차근차근 인재 영입을 통해서 점수를 따서 들어오면서 요것이 전체적인 탈당 흐름을 막았고 지금 그 막음과 동시에 흐름을 바꿔내는 상황까지 왔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는 있을 거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안철수 입장에서는 결국 내놓은 카드가 천정배와의 통합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서는 천정배와의 통합을 통해서 전체 흐름을 다시 한번 뒤집겠다 이런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어쨌든 지금 안철수든 문재인은 구체적인 아젠다가 필요하다. 미래 투표할 수 있는 기자가 필요하다. 국민들 머릿속에 있는 작동 기제에서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구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결론 삼아서 예. 안철수 신당 향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지율 어느 정도 선으로 올라갈 수 있다. 예측? 너무 가혹한 질문이죠? 예, 가혹하게 질문인데요. 누군가 이야기했던 것 그대로 말씀드리자면 현재의 안철수 신당 현재 상황대로 간다면 호남 자민련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다. 그거는 안철수 신당 쪽으로 저도 아는 사람들 많다 보니까요. 되게 미안한 이야기긴 한데
현재의 정체성, 현재의 아젠다 없고 심판 투표, 미래 투표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호남 자민련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호남 자민련을 면키는 좀 어려워 보인다. 예. 이게 우리 최요한 평론가의 예측인데 물론 뭐 아주 환골탈태하고 대단한 파이팅과 의제 설정 능력 이런 걸 보여준다면 그보다 다른 지역에서도 지지율 상승은 있겠지만 지금과 같은 지지부진함 그리고 양비론적 태도로는 조금 어려운 거 아니냐. 예.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네, 잘 들었고요.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보다 젊은 분이니까 더 튼튼하시리라 믿습니다. 정가산책 지금까지 최여한 평론가였습니다. 박 대통령은 재치 있는 유머로 주변 사람들을 안심시키며 분위기를 바꾸었습니다. 아유, 공해야 공해. 아니 기사님, 뉴스 듣다 왜 라디오를 끄세요? 대통령 동정 연예인 스캔들 동물 날치 얘기뿐이에요. 어디 뉴스가 뉴스다워야지요. 그럼 기사님 안목에서 뉴스다운 뉴스는 뭔가요? 4대강 만든다고 하더니 죽을 4차 4대강 만들었고 나라님이 자원 외교한다며 혈세를 펑펑 써댔고 똥별들이 무기 팔아서 뒷돈 챙기고 나라가 개판 5분 전이 됐는데 이런 건 뉴스에 안 나오잖아. 뭐가 뉴스겠어요? 자고로 뉴스라는 거는 권력이 뭔지 알려주고 그 권력을 바르게 이끄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럴까요? 그게 다 권력자한테 장악당한 거죠. 기사님, 그래서 이런 세상, 이런 뉴스를 바꾸자고 해서 등장한 협동조합이 있잖아요. 네? 협동조합이요? 조합원이 사주라서 조합원 뜻에 어긋나는 뉴스를 만들 수 없는 그런 방송이에요. 오! 아니 거기가 바로 미디어 협동조합입니다. 욕하고 한숨 쉬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함께 희망을 만들어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으로 문의하세요.